이스라엘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새로운 공격으로 텔아비브가 경계태세에 들어간 후 이란 정권의 거점을 격파했습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새벽 중동이 들썩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란 서부와 중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타브리즈, 케르만샤 등 여러 도시가 폭발에 휩싸였고 이란 정권이 숨기려 했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할 때 이스라엘은 외교적 성명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대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위기 중심에 선 이유는 미국이 테헤란에 전략적 압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 정권이 협박을 승리로 바꾸지 못하고 혁명 수비대가 이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왜 텔아비브가 표적이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란의 도발을 그 정권에 대한 처벌로 바꿨는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긴장 고조는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 공격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측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정권은 강경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더 강한 대응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공군이 이란 내 군사 목표물, 특히 발사대, 레이더,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권의 군사 조직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과 연관된 위치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쏘면 다시 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아비브는 압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이스라엘의 도시와 경제 중심지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민간인의 두려움을 정치적 무기로 바꾸려 했습니다. 멀리서 공격한 뒤 피해자인 척하는 오래된 정권의 논리를 반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란 영토 내에서 공격을 뒷받침하는 지점들을 직접 겨냥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군사 구조를 여러 지역에 분산했기 때문에 전략적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타브리즈, 케르만샤에서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차르에서는 석유화학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어 반응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독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를 겨냥한 작전입니다. 군사 분야든 혁명 수비대를 운영하게 하는 지원 구조든 모두 포함됩니다. 혁명 수비대는 나스르 작전을 발표하며 네바틴과 텔노프 같은 이스라엘 기지를 겨냥해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름은 승리로 포장됐지만 결과는 선전과 실제 능력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일부 발사는 요격당했고 일부는 개활지에 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은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적 변수로 이 위기에 개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워싱턴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멈추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보상 없이 사태 확산만 통제하길 원합니다. 그는 압박을 유지하고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며 테헤란이 미사일, 대리 세력, 지역적 위협을 이용해 아무런 대가 없이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권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받게 되면 그건 악몽이 되는 거죠. 워싱턴에 대한 비난은 국내 소비용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고무시키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정권 자체에도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미국의 중동 내 존재를 겨냥한 직접적인 공격이 이뤄질 경우 훨씬 더 강력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위기는 지역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위치한 알카르즈 지역에 사이렌을 울렸고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르단도 요격과 잔해 지도에 등장했는데 이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 전에 민감한 경로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만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역 전체에 위험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도 압박에 가세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항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란은 동맹 세력을 이용해 긴장 지점을 늘리고 실제보다 더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하거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이 정권은 외부 조직을 동원해 소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를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룹니다. 헤즈볼라도 이번 사태의 배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시설을 공격해왔고 테헤란은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란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축이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전에는 정권이 숨기려 했던 저장고, 발사대, 레이더, 지휘센터, 그리고 경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점령하지 않고도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별된 지점을 타격하고 군사 능력을 파괴하며 혁명수비대가 효과가 낮은 대응에 값비싼 미사일을 소모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지상전은 또 다른 현실이겠지만 공중전과 정보전에서는 누가 알겠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찾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걸고 있습니다. 말보다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이란 국민도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정권은 자신들이 이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혁명 수비대를 내부 점령군으로 보고 돈을 낭비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외부 전쟁을 사들이는 구조로 여깁니다. 군사 조직과 연관된 표적이 공격당할 때 피해를 통제하고 영상을 관리하며 손실을 저항의 서사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곧바로 거리와 줄, 시장, 그리고 새로운 확전의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역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도 이를 알고 있으며 불안정의 대가가 방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부과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을 선택합니다. 네타냐후는 다음 조치를 평가하기 위해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추가 전투가 며칠 더 이어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응이 한 차례의 폭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발사대, 드론, 지휘센터, 그리고 이란의 동맹 단체들에 대해 계속 감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공격을 감행한다면 새로운 표적들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 위기를 통제하면서도 테헤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약한 외교와 힘을 바탕으로 한 협상의 차이점입니다. 정권은 제재 완화, 더 넓은 지역적 영향력,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고 동맹국을 보호하며 미국이 잘못 계산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 대한 위협이 대가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경계 중이며 이란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몇 시간 내 중동 판도를 바꿀 확전의 정치적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